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혼돈. 2. 오니카와는 독립을 위해 일어섰다. 3. 한국의 도움을 위한 기도를 보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으로 그 독특한 역사와 문화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오키나와는 다른 일본 지역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지역 특성과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연계를 끊고자 하는 생각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오키나와의 독립을 원하는 주민들은 자치 정부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국가로 자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상과 지원을 활용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인정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과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독립을 추구하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독립 꿈은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며 자주적으로 자기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운명인 오키나와. 일본 땅으로 속해 있는 오키나와는 과거 류큐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일구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오키나와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며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움직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죠. 한국인들과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오키나와인들의 독립투쟁 소식에 대해 헬기에서 풀어진 바람은 날카롭게 주위를 휘감았습니다. 주민들은 매일같이 헬기가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며 손과 충격에 무방비였죠. 이들이 아무리 부대를 향해 불만을 토로해도 부대는 이들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지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기지라 손꼽히는 이곳은 바로 오키나와에 위치한 후텐마 기지입니다. 이 군이 매일같이 훈련하는 곳이자 미 해병대의 중추인 제3해병원 정군의 항공기지로 사용되는 후텐마 기지는 최근 들어 군사훈련 및 이동이 잦아졌습니다. 미중 긴장이 높아지면서 군사 이동이 많아진 탓이었죠. 오키나와 주민들은 후텐마 기지에서 나오는 많은 이들이 미군 기지 이전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중앙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이를 묵살했습니다. 후텐마 기지는 오키나와의 오랜 골칫거리 중 하나인데요. 매일같이 나오는 소음을 제외하더라도 미군 병사들에 의한 피해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2004년 훈련 중이던 전투헬기가 오키나와 국제대학교 본관 건물에 추락. 건물이 박살나고 헬기는 그 자리에서 터져 큰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여름방학 기간이었기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미군에 대한 공포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헬기가 파괴된 곳은 미군 헬기 추락사고 지점으로 지정되어 지금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군 병사들에 의한 성폭행 사고 역시 1. 오키나와 주민 화났다. 미군 성폭행 사건에 떠나라. 오키나와인들에게 충격으로 남아있죠. 1995년 미 해병대원 3명이 유미코라는 12세 초등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일이 드러나며 반미운동이 오키나와의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역시도 묵살하려 했지만 사안이 중대한지라 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후텐마 비행장을 나고 명호 시 해놓고 일야고 매립지로 옮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 결정에 큰 불만을 품었는데요. 미군 시설이 오키나와에서 빠져나가길 바란 것과 달리 이치만 바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옮기기로 결정된 해놓고 매립지는
지반이 연약해 지반 개량 공사가 필수적인 상황. 일본 정부는 지반 개량 공사를 위해 오키나와 현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분노한 오키나와 지방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묵살,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는 미 25년간 추진한 후텐마 비행장 이전 제동 걸렸다. 오키나와현 지사, 안전 문제로 해놓고 매립지 공사 중단 요구.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 지사가 후텐마 비행장 이전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키나와의 백지화 선언을 무시하며 이전 강행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오키나와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선언했죠. 차별 더는 못 참겠다. 오키나와 독립 움직임 본격화. 유엔의 탈식민운동 지역 등록, 목표 2007년 20%만 독립 찬성했지만 미군 기지 이전 결렬 뒤 목소리 커져. 그동안 일본은 오키나와를 무시하면서 일본인과 오키나와인은 다른 종이라 여겼죠. 과거 1903년 오사카 권어박람회에서 벌어진 일을 오키나와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권어박람회에서 일본인들은 오키나와인들, 대만인들, 아이누인 등 일본에 살고 있는 이들을 일본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종으로 간주한 것이죠. 이들을 야만인들로 분류한 것에 오키나와인들은 대거 항의에 나섰습니다. 결국 권어박람회 설치물을 제거하면서 이들의 불만을 잠재웠죠. 그러나 여전히 본토인인 일본인들은 오키나와인들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이들. 일본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오키나와인들은 독립선언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과거 오키나와는 류큐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일본과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연관이 없을 것 같았던 이들은 1609년을 기점으로 악연이 시작됩니다. 예로 막부의 승인을 받은 사스마 번주 시미즈 다다스네의 침공이 그 시작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류큐국이 예로 막부의 편을 들지 않은 것을 근거로 다다스네는 류큐를 강제로 침탈해 100명의 류큐 고관들을 납치해갔습니다. 복종의 맹약을 맺고서 겨우 류큐로 돌아갈 수 있었죠. 이후에도 일본은 류큐에 대한 조공을 받으며 간접적인 지배를 강화했죠. 1872년에 들어서 일본은 아예 류큐 왕국을 집어삼킬 궁리를 합니다. 일본은 1879년 600명의 군경을 동원, 수도 슈리성을 무력으로 정복합니다. 이 침략으로 류큐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죠. 일본은 류큐국의 왕을 도쿄로 강제 이주시키고 슈리성을 일본 육군의 군영으로 삼았습니다. 지도자와 왕궁이 사라지면서 류큐국은 급속도로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일본은 이에 더 나아가 류큐국 성씨를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도 시도했습니다. 과거 일제가 한국인에게 저질렀던 짓을 똑같이 저지른 것이죠.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일본에게서 류큐를 뺐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는 동안 류큐는 미국의 속국으로 남게 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류큐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닉슨 독트린 이후 류큐는 일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역사적인 연원을 따져봤을 때 일본은 류큐를 수탈한 국가일 뿐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이들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차별과 멸시의 역사가 누적되고 후텐마 기지의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오키나와인들, 정확히는 류큐인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씨앗은 1975년에 있었던 히메유리 탑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일본 왕세자 아키히토가 히메유리 학도대를 기념하기 위한 장소로 향하던 중
오키나와 독립지지 세력의 화염병 테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무렵 류큐 독립당이 세워지면서 오키나와는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키나와 시내 전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당시 오키나와인들 사이에서 자신을 일본인과 구별되는 오키나와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시절이었기에 이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졌죠. 이후 2013년에도 오키나와인들은 류큐 민족 독립종합연구회를 발족해 류큐의 독립에 대해 구체적인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기 이릅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류큐 민족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인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류큐 민족이라는 표현을 남겼죠.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 주체로 스스로를 간주한 것입니다. 오키나와 유력 언론인 류큐 신보는 이 선언문을 향해 역사 국면의 전환이라는 평가를 남기며 자치의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죠. 최근 들어 중국과의 분쟁에서 일본이 오키나와를 전략적으로 점유하려는 것과 맞물려 오키나와가 이들 분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반드시 독립을 해야 한다는 과격파의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 류큐 독립단체 중 일부는 지역기관 일장기를 찢어버릴 정도로 분노에 가득 찬 상태입니다. 오키나와 전역의 독립의 불길이 솟아오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고 비슷한 역사를 지닌 한국이 오키나와를 지지한다면 국제사회의 여론에서 큰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오키나와는 닮았다. 사실 오키나와인들은 한국인들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삼별초의 후손들이 오키나와로 넘어가 문명을 일구었다는 설도 있으며 옛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한 흔적을 오키나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키나와 성벽에서 발굴된 유물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발견될 법한 유물들이 발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장구를 비롯해 전라도에서 발견되는 고급 유물 역시 오키나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떡을 치는데 사용하는 떡매 역시 한국에서 발견되는 형태와 매우 유사하죠. 식습관이나 말에서도 한국 문화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류큐인들의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오키나와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나 다름없습니다. 류큐 왕국의 국기는 태극기 문양을 하고 있는 것도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류큐인들은 한국 3.1 운동을 롤모델로 삼아 반일감정 오키나와 옛국기가 태극기인 이유가 류큐 역사 전문가 강효백 교수, 반일감정 한국의 버금, 동족 명문 남해에 있는 나라, 곧 한반도 남쪽임을 명시 류큐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실제로 류큐인들은 무장투쟁을 위한 류큐 독립을 상징하는 삼성천양기를 제작해 비밀 조직을 키우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독립 세력을 잡으려고 하지만 류큐인들이 보여주는 심상치 않은 분노에 이조차도 쉽지 않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한 해 국방예산 총액인 70조 원을 한국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여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 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산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일본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믿기지 않은 일인데요. 그동안 극비의 일본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대규모 구매 소식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일본이 왜 갑자기 최우방국인 미국을 등지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산 무기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사서 무엇을 하려 하고 있는지, 최근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30조 원 규모 무기 계약에서 한국에 24조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외신들은 한국이 폴란드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를 팔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한국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는데 2차 수출 협상 과정에서 폴란드가 이보다 많은 24조 원 대출 금융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반박했습니다. 느제츠코프스카 장관은 폴란드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에서 760억 주어티, 약 24조 원을 대출받았다는 폴란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머라이어스 블레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이달 초 3일간 방한한 이후 언론의 흥선이 빚어진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청중의 질문에도 추가 대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폴란드 정부는 이미 서명된 계약에 대해 이행 중으로 계약 내 자금 조달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로의 군사 장비 인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폴란드가 24조 원을 대출 없이 한국에 현금으로 건넨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방 지출은 국방 개선을 위한 군사 장비 구매뿐만 아니라 군대 확장, 현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폴란드 군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자금 조달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추가 신용 대출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 820대의 전차와 360문에 달하는 자주포를 폴란드가 사들일 것이라면서 총 3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한국에 전액 현금으로 깔끔하게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24조 원 대출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소식은 가짜뉴스였고 오히려 폴란드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통째로 한국에 맡기겠다는 파격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국 기업 수주는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천억 원 가까운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마르친 호라와 마어신 호럴러 폴란드 신공항정건 대표는 2022-2060년도 복합운송업은 STH 기본계획 승인 신청서를 폴란드 인프라부에 제출하기 전 투자를 둘러싼 13개 자치단체의 당국과 협의를 거쳤다며 관련 내용을 ULC의 승인과 국방, 모 및 기금 및 지역 정책, MFIPR의 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기존 관문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할 만큼 규모가 엄청납니다. 사업 규모는 약 10조 원 74억 유로에 달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인천공항공사에 무려 12.5%의 지분을 주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단순히 돈만 대주고 수익만 챙기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폴란드 공항의 경영까지 관여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공항 운영권을 한국에 준 사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초대규모 폴란드 철도망 공사도 한국 기업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공사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신공항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2034년까지 약 670km 길이 고속철도 노선을 포함하는 전체 연장 1789km 철도망을 구축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이 짓는 폴란드 신공항을 중심으로 폴란드 전역 10개 방향, 12개 노선의 철도를 한국이 짓는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대박에 이어 구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던 체코까지 한국산 전차 대규모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KODITS가 분석한
체코 군 신형 전차 구매 추진 동향에 따르면 체코 국방부는 전력 보강을 위해 2027에서 2030년 신형 전차 50에서 70여 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의 신형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나 EA8, 한국 현대로템의 K2 흑표, 미국 크라이슬러 디펜스의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후보 모델로 검토 중. 한국산 전차가 독일산이나 미국산보다 성능은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더 저렴하다 보니 한국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체코 국방부 차관 출신 군사 전문가 밀란 미쿨레츠키는 독일산 전차 레오파르트 EA4S는 1980년대 중반에 생산된 T-72와 별 차이 없는 구형 모델이라며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는 측면과 포탑 부분이 재래식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신형 EA7 플러스 또는 EA8 모델 구매 시 인도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전했습니다. 반면 빨리빨리의 나라 한국은 무기까지 총알 배송한다며 실제 최근 폴란드에 한국이 총알 같은 속도로 전차를 배송한 것은 너무나 놀라웠다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도 한국산 무기를 조 단위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총 2단계에 걸쳐 2조 5천억 원어치 자주포를 구매하는 방안을 국회가 승인했다며 1단계로 자주포 53문을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도 독일과 미국, 한국 전차들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산이 최강이라며 이제는 한국산이 미국산마저 뛰어넘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5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예정된 계약 물량까지 고려하면 점유율이 70%에 달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폴란드와 체코, 루마니아의 파격 제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제안한 파격 제한에 비교하면 말이죠. 일본의 싱크탱크와도 같은 한 단체는 일본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한국으로부터 최대 70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70조 원은 일본의 한 해 국방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로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해에 수차례 침투하며 위협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육해공 대부분 무기들이 노후화되어 실제로 전쟁이라도 난다면 일본은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한 해 예산을 보면 정부 예산의 20% 이상을 일본 정부가 빌린 빚이나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마구잡이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방 예산은 많이 쓰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육해공 무기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한 번에 다 바꿔야 하는데 미국산 무기를 사자니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일본 기업들이 만든 무기를 쓰자니 성능이 너무 뒤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산 무기는 중국산 무기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유일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다고 일본 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가 너무 잘 나가보디 질투만 하다가 이제는 인정하고 일본도 한국산 무기를 사야 한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관련 성능은 경쟁 상대인 독일산 자주포 못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방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비용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파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 최대 부수의 신문으로 주로 보수적인 논조를 견지한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의 특정 산업군을 가감없이 고 평가하는 건 흔치 않은 일,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방위 장비 규격을 대대적으로 바꾸며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투기 등 방위 장비는 레이더 센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부품 교체나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비에서 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10% 이상에서 올해 약 30%, 2조 355억엔까지 상승했다며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세계 최고인 한국산 탱크와 자주포, 공격용 헬기, KF-21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통째로 복사하려는 시도가 발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던 A씨가 삼성전자 상무, SK하이닉스 부사장 등을 지낸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로 밝혀지면서 세상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발각되어 실제 삼성전자 복사판 공장이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실현됐을 경우 삼성전자는 수조 원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진짜 목적인 대만 반도체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유출 사건들이 발생할 텐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도 대만의 TSMC를 통째로 갖기 위한 것인데 최근 중국의 침공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보도가 나와 대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 TSMC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데 그런데 미국은 TSMC가 중국에 넘어간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대만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유사시 대만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동안 말로만 해왔던 중국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미국은 분석한 것입니다. 14일 미국 온라인 매체 더 메신저, 더 메선지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철수시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보 관계자는 더 메신저의 중국 침공 시 대만 거주 미국인 철수 계획 수립 작업이 최소 6개월가량 진행 중이며 최근 2달 사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러시아 편들기 등에 자극받아 유사시 대만 거주 미국인 철수 계획 수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대만 내 미국인 철수 계획 수립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직 국무부 관리는 유사시 미국인 철수 계획 수립에 대해 실제로는 단지 신중한 계획 수준인데도 그런 준비 작업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이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침공 시 미국인 철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의 갈등이 임박했다거나 물가 피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현재 대만에 장을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미국인은 8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대만 담당 조직인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평낸 대변인은 14일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 당국이 늘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다고 하지만 미국 측은 언제든 대만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합보 등 대만 언론 매체들은 지난 5월 1일 올해 한광 훈련지휘소 훈련 CPX를 앞두고 이번 지휘소 훈련에는 대만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제3국으로의 긴급 대피, 비상철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4월에는 차이 총통과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메카시 하원의장 간 회동을 빌미로 대만을 겨냥해 전쟁 리허설에 가까운 대규모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민해방군은 훈련 첫날에 군용기, 군함 등 하루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대가량을 동원하면서 3일간 실제 전쟁 리허설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미국 고위급 사이에서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라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2021년 당시 필립 데이빗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2027년 이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2027년이라는 일정표가 계속해서 언급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과 정치인, 외교, 안보 전문가들까지 연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말을 거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국의 살아있는 외교의 전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도 전날 블룸버그 통신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을 벼랑에 있다고 표현하며 현 추세가 계속되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 가장 잘 분석하고 있다는 마이크 갤러거 공화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매체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이 예상했던 2027년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특위는 미 의회 차원에서 미중 전략경쟁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주도로 2년 전 설치됐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 2월 중순 나흘간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나이칭더 부총통, 추거정 국방부장을 비롯한 대만의 핵심 안보 책임자들을 만난 바 있는데요. 갤러거 위원장은 현재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경기 후퇴와 인구 감소를 비롯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도 TSMC의 반도체를 통째로 갖기 위함입니다. 앞서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중국 자체 반도체 기업의 자급률은 5.9%에 불과합니다. 중국 진출 외국 반도체 기업을 모두 영끌해도 15.9%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제 그 외국 기업들까지 모두 탈중국 수순을 밟게 되면 이제 진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회색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자율주행 등 반도체의 중요성을 따져보면 국가 산업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TSMC를 폭파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주장은 지난해 미 육군대학의 논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점을 중국이 믿도록 만든다면 중국이 섣불리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미국 경제 싱크탱크인 밀컨 연구소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 측이 TSMC를 파괴할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라고 이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대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갑작스런 미국의 TSMC 폭파 발언의 추거정 대만 국방부장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의 TSMC에 대한 폭격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거정 부장은 타이완의 서설을 폭파하려는 사람은 이미 방위 규범을 넘어섰다며 대만군은 국토 수호에 책임이 있다. 국가와 인민, 물자와 전략적 자원을 수호하는 것이 원래 대만군의 책임이고
미국의 주장은 주권 침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TSMC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얻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처럼 중국이 TSMC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얻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경고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TSMC의 의존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중국에게 TSMC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물론 미국 정부도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현될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중국 베이징으로 보내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나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미중 전략 경쟁의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미 국무장관의 방중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의 방문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중국을 찾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다는 사실 자체가 미중의 심각한 갈등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최고위급 관리로서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이크 갤러거 미 의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과의 대화 노력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대화 노력이 역효과를 물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시도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자극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어찌됐든 최근 중국의 행동들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일찍 대만을 침공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TSMC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 경우 전 세계 산업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국이 대만 TSMC를 폭파하겠다는 것을 보면 이를 대체할 수단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한국의 반도체인데요. 미국 고위급에서 이러한 위기 섞인 발언들이 나오자 다시 한번 한국의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나 TSMC의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슬래시사인 가장 최근에 건설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은 축구장 400개를 합한 크기로 생산 3라인 공장 연면적은 100만 평방미터, 약 30만 평입니다. 단일 반도체 공장 중 3개에서 가장 큽니다. 여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과 파운드리 시설을 모두 갖췄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했을 때 처음으로 이곳을 둘러보며 그 중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줬는데요. 이니 이때부터 TSMC의 대체자로 점찍어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TSMC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이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기술력으로만 놓고 보면 TSMC를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 2위 TSMC와 삼성전자가 보유한 파운드리 첨단 공정 기술은 현재 3나노 수준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처음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고 이후 TSMC가 6개월 늦게 양산을 개시하며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3나노에서 어떤 기술을 적용했냐는 것인데요. TSMC가 3나노에 사용한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핀펫, 핀FET 기술로 삼성전자가 사용한 GAA 기술은 핀펫보다 칩 면적은 줄이고 소비 전력은 감소시키면서 성능은 높인 신기술입니다. TSMC는 2나노 공정부터 GAA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이니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부터 GAA 기술을 도입해 각종 테스트를 마치고 수율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리 잡으면 파운드리 점유율은 금방 좁혀지거나 심지어 역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팹리스들은 굉장히 냉혹하기 때문에 삼성 GAA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금방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존의 파운드리 업체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기 때문에 기존 공급업체인 TSMC와 계속 이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도 AMD와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TSMC의 동맹과도 같은 엔비디아마저 공급처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삼성전자에게 지속해서 물량이 넘어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파운드리 파워게임도 다른 양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5년 수주잔고가 전년도 매출의 8배에 이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삼성은 차세대 설계자산, IP, 에코시스템 파트너들과 협업을 강화하면서 IP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삼성전자는 56개 IP 파트너사와 손잡고 4,000개 이상의 I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파운드리 사업부 출범 이후 IP 파트너와 IP를 지속 확보한 결과 2017년 이후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이를 기반으로 고객사 수를 3년간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이번 협력에는 인공지능, AI,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고성능 컴퓨팅, HPC뿐 아니라 오토모티브 모바일 등 전 분야의 고객들에게 필요한 핵심 IP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새로운 패브리스 고객을 유치하고 모든 고객에 대한 개발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글로벌 IP 파트너를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외 패브리스 고객들은 자신들의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에 최적화된 IP를 제품 개발 단계에 따라 적기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오류를 줄이고 시제품 생산과 검증, 양산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예상보다 침공 일정을 앞당겨 대비하며 자국민 대만 철수나 TSMC 폭파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